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한원수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코비드 19 사태 그 전과 후가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19 이후에 인류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예측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애견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비드 19 사태가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큰 세계화의 물결이 큰 흐름을 바꾸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before and after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비드 19 이전에는 세계의 흐름이 어땠고 그 이후에는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비드 19 이전 어떤 것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나, 어떤 풍조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왔나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코비드 19 이전의 세계는 세계화라고 하는 말로 정의가 되죠. 어디든 오갈 수 있고 누구와도 통행할 수 있는 하나가 된 세상을 지향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통합이 되고 시장의 세계적인 통합은 무한 경쟁 시대를 만들어 놨죠. 그 누구에게나 가능성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이 세계화였고 또 하나 더불어서 세계적인 경쟁을 하다 보면 세계적이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런 시대가 세계화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무한 경쟁의 논리, 적자 생존의 논리가 판치는 이런 시대가 세계화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또 하나 그동안 이제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이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가 큰 전쟁이 좀 없었고 또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었죠. 저개발 국가 또 선진 국가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서로 경제 발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생긴 것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거죠. 세계적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본력이 있고 역량이 큰 나라들은 경제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고 또 정보 시대가 되면서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경제력과 정보력이 한쪽에 집중되면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세계화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극단적으로 못 가진 나라, 가질 수 없는 나라들에는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배의 불균형이 이 세계화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화는 경제 가치가 기준인 세상이었죠. 경제 가치가 질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그 사람의 위상, 그 국가 위상이 경제력으로 결정이 되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세계 바닥권을 기고 있다가 세계 무역 10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적으로 대우받는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뭐 큰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가지고 이 국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당면하고 있는 통일 문제도 자꾸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제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인간도 상품화가 되는 거죠. 의식주의 수준이 한 개인의 자존심의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개인의 어떤 경제적 가치, 상품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만 하더라도 결국은 스펙 쌓기 경쟁이 한 시대를 차지했던 이런 현상이 세계화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겨난 것이 권위의 붕괴죠.
경제 가치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가족의 틀을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가족들 사이에도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가족이 해치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세계화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의 경험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경험이 젊은 세대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시대, 새로운 창의성과 도전적 경쟁력이 그 사람이 힘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위가 붕괴되는 거죠. 또 경제적 가치 질서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도전, 이런 것들도 권위를 붕괴시키는 이런 현상이 세계화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세계화를 이끄는 것이 경제적 가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기술로 어떤 걸 만드느냐, 기술이 창조주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세계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통과 통신이 일일 생활권이 됐다는 겁니다. 유비쿼터스 초고속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비쿼터스 초고속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일일 생활 시대를 낳았습니다. 또 건강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고 건강 보조하는 의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초고령 시대가 됐죠. 그래서 130세 시대를 낳았습니다. 또 과학의 발전은 인간들의 편안함,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자동화 시대를 만들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시대를 낳았죠. 그리고 또 하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새로운 식량을 찾아야 됐고 또 많은 인종들이 섞이다 보니까 융합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종교배의 시대가 된 거죠. 문화와 기술이 감성 시대를 낳았고 또 바나나와 딸기가 키위를 낳는 이런 기술이 창조주의인 시대를 세계화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화가 이제 후기에 접어들면서 혼합과 충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치의 충돌과 혼합,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 때는 문제가 안 됐던 종교 문제, 경제적 격차 문제, 이념 문제, 또 종족 간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충돌로 나타나고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혼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절대 가치가 상실되게 되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가치의 충돌과 혼합이 세계화 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 충돌이 초극단적인 대립과 타협의 형태로도 나타났습니다. 초극단적인 대립의 형태는 이슬람 스테이트 같은 IS 사태 같은 것들이 나타났고요. 또 보스니아 등에서 나타나는 반인륜적, 반문명적 형태들, 이런 것들이 초극단적 대립의 형태로 드러났고 또 하나 초극단적 타협의 형태가 동성애자, 장로의 목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교리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동성애를 교회에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패권주의가 부활하게 되고 이제 반세계화의 조짐이 태동됐었죠. 그 일에 시발을 이끈 건 트럼프와 시진핑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두 나라의 리더들이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반세계화적인 조짐, 관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이에 따라서 언제 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팽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화 후기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세계화 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것이 극단적인 환경 변화라는 거죠.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에너지 자원의 한계가 생기고 수자원도 곳곳에 문제가 생겨서 지구의 사막화가 가속화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화가 낳은 결과물 중에 하나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아주 극심한 상황이 됐죠. 지구의 복원력이 감소되고 있고 극고온, 극저온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번에 벌어진 세계적인 물난리, 또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일어난 생겨난 일입니다. 또 생태계가 혼란돼 있죠. 수온의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극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또 동식물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또 생태계 혼란도 심각한 세계화의 후유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은 한국과 중국입니다. 분단으로 회복한 진취적 기질이 이 세계화를 통해서 발휘된 시대가 됐죠. 우리가 중국만 바라보고 있던 한반도 시대에는 대륙에 진출하는 것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단 이후에는 우리가 세계 어디든지 해상을 통해서 공중을 통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진취적 규율이 발휘된 시대가 바로 이 세계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민족의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는 이런 기질이 세계화에서 우리 한국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 감성이 창조의 시대로 이어진 문화 교류를 통한 세계 진출이 가능했던 게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원인이었고요.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세계화 기간의 특이점 하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죠. 1950년경에 한 25억 명 정도 되던 인구가 1980년 들어서 45억 명 가량이 됐고요. 지금 2017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78억을 지나고 이제 80억 시대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종별 인구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죠. 중국과 아시아, 인도를 포함하면 전체 지구 인구의 50% 이상을 아시아권에서 차지하게 된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이제 중국이 14억, 인도가 13.5억, 이게 재작년 기억인데, 지금은 인도가 14억을 넘었고 중국이 14억 미만으로 떨어져서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됐고요. 또 아메리카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세계를 어느 인종, 어느 지역이 이끌어갈 것인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 인구의 분포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아직은 가장 많지만 이슬람교가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힌두교가 인도의 인구 증가와 함께 거대 종교 국가 중에 하나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유교나 이제 불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전통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교의 비율이 이제 8% 선을 넘었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슬람교가 20%를 넘었고, 프랑스가 11%, 네덜란드가 5.5%, 스웨덴과 영국도 3% 이상이 이슬람교도의 분포입니다. 이런 지역 간 인구의 분포와 종교의 분포가 어떤 세계화의 흐름을 크게 이제 바꿀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경제 세력의 분포도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반절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미국 기준으로 볼 때 10% 선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력의 분포도 앞으로 이 세계화의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앞으로 이 세계화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화 후기의 한국의 모습은 어떤지 잠깐 살펴보면 그리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거죠.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죠. 인구의 15%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100년 내 인구가 반감할 거라고 하는 거고,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입니다. 결혼한 가정이 출산을 하는 비율이 0.92명이라는 얘기죠. 인구의 반이 노인인 세상이 20년 후에 됩니다.
다음 세대의 부담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민으로 인한 다민족 사회, 노동력의 보충을 위해서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될 거고, 다민족, 다문화 국가, 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죠. 또 하나 이제 독거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전체의 40%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동거의 원리가 파괴가 되고 결혼하지 않는 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산물이죠. 또 하나 세계와 후기의 한국은 지금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의 혼돈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대한 청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공산 침략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 그걸로 인한 또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진 독재 정권, 산업 독재, 민주화, 사회주의와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역사관의 혼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틈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역사관의 혼돈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청산의 세월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제를 청산하면 공산 침략 문제, 독재, 산업 독재, 민주화,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청산의 대상들로 이어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경제력의 집중이죠. 경제력이 소수 집단에, 소수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또 경제력의 보유에 대한 도덕적 의심성이 우리나라에는 유별나게 큽니다. 부자의 4대만 뒤지면 어느 한 대에서는 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정도니까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 경쟁력 문제죠. 취업 창업의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 과연 1인당 생산성이 보장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북한과의 대립 문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삼국 통일 이후에 가장 긴 분단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가 멸망하고 후삼국이 40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조선 시대를 지나고 해방 이후 우리가 80년 가까운 분단의 시간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과의 대립에서 문제가 된 건 핵 문제죠. 이 핵 문제는 우리는 국지적인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계화 또 세계화 후기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코비드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절벽에 떠서 떨어지는 것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이러한 세계화의 후기 변화가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상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새로운 생활의 기준, 새로운 기준들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이제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 사회가 된 거죠. 개인 간 건강 거리두기, 또 비대면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비대면의 효율성이 찾아지게 됐죠. 그래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굴을 보지 않아도 생산성에 문제가 없네, 이제 이런 것들이 찾아지게 되고, 교육도 선생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인터넷으로 교류하는 것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찾아지는 그래서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가장 큰 걸 이제 꼽고 있죠. 또 국제 간에도 역시 비대면 비접촉이 통상 일상화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7개월 넘는 기간 동안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비대면 비접촉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탠다드가 통하는 사회가 정착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이제 개인의 정보까지도 이제 질병의 관리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개인 인증의 강화가 됐습니다. 어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또 개인의 어떤 사소한 정보까지도 필요하다면 공개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우선주의가 팽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또 정보화 시대가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를 잘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모든 정보 시스템들이 행정정보, 보험정보, 입출입정보, 금융정보, 교육정보, 모든 것들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온라인 정보 관리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또 이것은 당연스럽게 통제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없이 모아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완벽한 통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으로 대변되는 AI 기반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어서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또 하나가 이제 세계화에 대한 각성, 이제 새로운 질서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세계화만이, 세계적인 경쟁, 무한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사태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그 보호가 우선이다. 그래서 국정을 폐쇄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어났고요. 또 하나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식량과 의료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어났죠. 또 백신도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독점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보통신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자국의 자산, 자국의 정보가 다른 나라에 활용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지극한 경계심이 미국과 중국의 정보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산업 안보입니다. 내 나라에서 파는 물건은 내 나라 기업이 생산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번 정보 전쟁 중에 하나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틱톡 문제만 보더라도 틱톡의 관리, 미국에서의 영업은 미국 기업이 해라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명령이 앞으로 산업안보의 어떤 새로운 스탠다드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죠. 에너지와 식량 중심, 또 산업 생산품의 물류를 보장하는 이제 동맹의 어떤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세계화 후반에 들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국의 임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 보호를 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동안 50여 년 동안 세계의 어떤 안정적 질서가 미국의 어떤 경찰국가의 역할로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경찰국이 없어지는 시대, 더군다나 이제 무기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동맹, 군사적 동맹의 개념도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드만 하더라도 중국을 1600km, 뭐 800km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3600km, 또 어떤 우주에 인공위성을 사용하면 어디든지 다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근접성이 동맹을 획기적으로 막아주는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후계들에게 넘겨주고 후계들이 그걸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숙제가 되겠죠. 타고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그 속에서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숙제인데,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한반도는
통일 신라가 멸망을 하고 후삼국 시대가 4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에 가장 긴 시간의 분단이었습니다. 근데 1945년도 해방 이후에 80년 가까운 분단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넘기고 있죠. 우리가 분단되어서 서로 잘 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과 북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 준비들을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은 이제 북한의 방사포 문제죠. 단시간 내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6,000문의 방사포가 서울을 향해 배치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는 사정거리가 200k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한반도의 반절까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포로. 근데 이 6,000문의 방사포가 1시간 동안 서울에 퍼부을 수 있는 포탄이 25,000발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시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가 30만 명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우리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구 문제죠.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사람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남한의 평균 연령은 44세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은 0.92 수준입니다.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60세가 돼서 인구의 반이 60세 이상이 되는 나라가 되죠. 반면에 북한은 지금 평균 연령이 34세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습니다. 출산율도 2% 미만으로 더 떨어져 있지만 1.90대고요. 잘 관리하면 2.0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의 인구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경제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나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00조로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입의 5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 하나에 의존하는 나라,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나라죠. 이런 삼성 규모가 2개, 3개, 4개, 5개씩 만들어져야지 시장이 확보가 되고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또 북쪽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에너지고 또 식량 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또 세계화 후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패권주의, 새로운 지역주의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로를 확보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통로, 해상 유통로를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제품별로 환경 인증을 요구하는 곳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땅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경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갈등의 문제죠. 사회 전반적인 갈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또 통제 사회로의 진입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3.1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공영에 이끌 시대정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또 하나 우리가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공정분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우리 국민들이 공유해야 될 국가적 아젠다는 결국은 이제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낼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사태, 전쟁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죠. 우리가 독단적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죠. 좋은 친구들을 넘어서 강한 친구들, 스트롱 프렌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에게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스트롱 프렌드가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인구 문제죠. 출산율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아젠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만큼 이미 줄어들어 있는 인구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높여서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거죠. 그건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 시스템과 교육 체계 가지고는 줄어드는 인구 문제, 또 거기에 대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창의력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육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하나 우수한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은 우수한 인력들의 유입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지금처럼 결혼 이민 정책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을지, 창의적 인재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러 올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인데요. AI 기반의 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죠. 4차 산업혁명은 결국 AI 혁명인데, AI 기반의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삼성과 같은 규모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모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필요한 거죠. 이런 기업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또 이런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에너지와 식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는 굿 프렌드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산업 동맹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환경 문제를 앞서서 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친환경 제품의 생산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모든 물건들, 모든 생산품에 친환경 스탠다드가 적용되도록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땅을 회복하는 문제, 물을 회복하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 정책의 국가 아젠다로 첫 번째 꼽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이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역사관의 정립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가치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미래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승부를 볼 것인지에 대한 역사관을 정립하는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분배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정분배에 대해서 무엇이 공정한 분배이고 무엇이 공정한 그 나눔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역사관 문제와 더불어서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가치를 제시하고 공유하는 문제, 이 문제가 기본으로 깔려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코비드 사태를 맞아서 코비드 사태 이전의 세계와 후기, 그리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과제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결국은 아젠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돼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